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회통계학의 김중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2주 차의 2차 시 수업이 되겠고요. 선형 회귀 모형의 조금 더 본격적인 측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선형 회귀 모형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모형을 다룬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 부분을 간단하게 리뷰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선형 회귀 모형에서 모형을 어떻게 과연 찾아낼 수 있을지에 대한 그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오늘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챕터 6과 7에서 배웠던 그 원 샘플 t 테스트와 투 샘플 t 테스트, 즉 집단 하나만 가지고 분석하는 것과 집단 두 개만 가지고 분석하는 것, 그리고 이 회귀 모형과의 가장 큰 차이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거를 좀 이렇게 해놓고 하는 게 더 좋겠네요. 네, 잠시만요. 어차피 여기 필요가 없으니까 요거를 아예 죽여놓고 시작할게요. 네. 즉 6장과 7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표현을 쓰지 않았냐 그러면은 우리는 모델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즉 모델, 모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죠. 물론 이 모델이란 것을 뭐 여러 가지 의미로도 파악을 할 수 있지만, 일단은 이 모델이란 것을 이해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최대한의 근사치를 통해서 어떤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이 모형이라는 것의 의미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떤 얘기를 또 같이 썼냐면, 이거는 일종의 펑션이다, 함수라고도 표현했죠. 펑션, 즉 함수, 즉 우리가 함수할 때 이 함수란 게 한자로 표현하면 상자라는 의미거든요. 제가 간단하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어떤 특정한 상자에 무엇가 들어가면은 뭐가 나오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3이 들어갔는데 6이 나왔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플러스 3이 될 수도 있고 곱하기 2가 이 안에 있을 수도 있지만, 4가 들어갔는데 8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는 뭐를 알 수 있냐? 4 더하기 3이로 됐으면 7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8이 나오니까 우리는 이 안에가 곱하기 2가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해보진 않았지만 만약에 5가 들어간다고 가정하면은 이 밑에는 뭐가 나올 거라고 우리가 예상하느냐? 10이 나올 것으로 우리는 어떻게 한다? predict,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형이란 것은 어떤 상황에 대한 최대한 근사치로서 예측을 한다는 것이 그 본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이 오렌지색을 좋아하긴 하는데, 이 오렌지색은 여러분한테 좀 잘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파란색으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공부를 했었던 대학교, 박사학위를 받은 대학교, 그 다음에 제가 미국에서 그 교수를 2년 동안 했었는데 교수로서 재직했었던 대학교, 이 두 대학교가 모두 공통적으로 이제 오렌지 색깔이 그 학교의 상징이에요. 우리 경희대학교는 자주색이죠. 뭐 여러분들 우리 경희대학교의 색깔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경희대학교에 오피셜한 이 색깔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뭐 여러분들에게 그냥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면은 우리 경희대학교에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요, 경희 이 대학이라는 곳이 있고요. 대학에 보면 여기 보면은 상징이 있어요. 상징이 있고 이런 부분에 보면은 UI도 있고요. 여기 보면은 대학 휘장, 교표, 그다음에 워드마크, 캐릭터 마크, 그다음에 기타. 이 경희대학교 전용 색깔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경희대학교는 메인 컬러가 이 세 가지를 써요. 그래서 잘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학교의 많은 휘장, 마크, 색깔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사용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저는 뭐 그래픽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여기 나와 있는 CMYK 내지는 RGB 이 숫자를 집어넣으면은 이것과 그대로 같은 색깔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기왕이면은 여기 학생들은 뭐 다 이미 과잠바나 이런 거 하나쯤 있는 학생이긴 하겠지만 어찌되었건 학교의 아이덴티티를 이런 색깔로서 만들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제가 뭐 특정 대학을 뭐 거론하지 않는다고 치더라도 그 대학만 하더라도 어떤 색깔이 딱 드러나는 학교들이 또 벌써 있잖아요. 우리 경희대학도 제 생각에는 이 색깔과 이 색깔 내지는 다른 학교랑 구분되게 경희골드 이런 색깔로 여러분들이 뭐 옷을 만들거나 뭐 모자를 제작하거나 아니면 뭐 이런 걸 하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어찌되었건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색깔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그냥 우리 경희대학교가 이런 색깔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언제든지 유니버시티 아이덴티티의 휘장은 이런 것이 있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를 이제 모르고 있는 학생들이 혹시라도 있을까봐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래 우리 경희대학교가 이걸 사용했었는데 지금도 내부적으로 이걸 사용하는데요. 요즘은 내부적으로만 사용하고 외부적으로는 사용을 안 한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은 과거 유엔과 우리 학교의 관계가 있었고 그랬을 때는 이거를 그냥 같이 사용했었는데 이것이 유엔 마크와 너무나도 동일한 측면이 있어가지고 요즘은 이거를 대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조금 좀 줄이고 있고 상대적으로 이 대신 새로 만든 이 휘장을 주로 사용하고 있죠. 자, 이는 그렇기 때문에 이 휘장 안에 들어가는 색깔들 자주색, 경희 레드죠? 이거 경희 레드라고 표현하나요? 경희 레드? 네. 경희 레드, 경희 블루 아마 이 안에 들어가는 경희 레드, 경희 블루, 그다음에 경희 골드가 아마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다음에 교표는 이렇게 나와 있고 워드마크도 이렇게 나와 있고 캐릭터 웃는 사자. 제가 좋아하는 이 웃는 사자. 우리 학교의 상징인 목련화. 우리 학교의 이사장님이 만드신 노래인 목련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참고 삼아서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보시라고 뭐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원래는 5월 18일 날이 우리 대학교의 자랑스러운 창립 기념일이기 때문에 뭐 원래 그날은 휴강도 하고 좀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너무 아쉬운 측면이 좀 있죠. 아쉬운 측면이 좀 있고 원래 5월 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축제도 하고 그렇게 보내셨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쉬운 측면이 있는데 뭐 곧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너무 수업 시간에 너무 딱딱하게 진도만 좀 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네, 오늘은 조금 이런 얘기도 조금 하면서 좀 편하게 좀 부드럽게 시작하려고 이런 얘기부터 먼저 시작을 했어요. 네, 다시 우리가 공부했던 거로 돌아오면은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모형에 대해서 모형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결국은 이 선형, 회귀, 모형에서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기본적으로 종속 변수가 연속 변수이고 독립 변수가 연속 변수일 때 그렇다면은
독립변수의 차이나 독립변수의 변화에 따른 종속변수의 변화를 우리가 단정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7장에서는 독립변수의 변화가 사실상 두 개의 항목으로 이미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A 항목과 B 항목에 해당되는 종속변수의 평균을 비교하고 과연 이렇게 비교된 평균이 샘플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집단에서도 나오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우리가 모형을 대신했는데요. 이 독립변수 도연속변수라면은 연속변수라는 개념은 뭐예요? 원칙적으로는 무한한 값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원칙적으로. 물론 이게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자연과학 같이 그렇게 사용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소득 같은 경우 원단위 미만으로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원단위 미만으로는 우리가 더 이상 잘라지지 않게 우리가 그냥 자의적으로 구분해 놓은 거니까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학력 같은 경우도 소득 최종 학력 연수를 물론 하루하루 뭐 일까지 따져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는 1년에서 16년,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몇 년이나 학력을 마쳤는지부터 이렇게 단위로 끊죠. 무한한 값이 들어가기는 실질적으로 사회과학에서는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어려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속 변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것을 가지고 종속변수, 도연속변수인 상황에서 특정한 2개 내지는 3개만의 차이를 구별해내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은 연속변수가 계속해서 변하는 것을 특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속변수가 변함에 따라서 종속변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모형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형이 비록 실제로 우리가 관찰한 현실과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모형을 통해서 가장 실제 존재하는 현실에 대한 근사치를 찾아내는 모형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했고요. 그러면 과연 이렇게 모형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 거냐라고 고민을 해볼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맨 끝에 잠깐 다루면서 넘어갔어요. 오늘은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그래서 제가 앞쪽 페이지를 몇 개 스킵을 했어요. 왜냐하면 완전히 스킵한 게 아니라 앞쪽으로 다시 돌아갈 거예요. 돌아갈 거지만 제가 일반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논리상으로는 이 부분을 먼저 다루고 나서 앞쪽으로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앞쪽으로 들어갈 것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굳이 파워포인트로 표현을 하면은 지금 저희가 6쪽까지 하고 바로 11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하지만 요 앞에 7, 8, 9, 10은 요걸 하고 나서 다시 앞쪽으로 돌아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계속해서 나와 있는 이 플랫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이 플랫은 뭐냐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미국의 주별로 나타나 있는 범죄율이 아니죠. 살인율과 가난한 정도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게 만약에 캘리포니아주고 이게 만약에 뉴욕주라면은 이 얘기는 뭐냐? 각각의 점들은 51개의 주들이 다 하나하나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주는 어떤 주인지는 이름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이 주의 실제로 poverty rate랑 murder rate를 가지고 이 점을 찍어준 거죠. 그래서 X축은 뭐다? 독립변수, Y축은 뭐다? 종속변수이고요. 인간의 보통 일반적인 어떤 인지 상태가
왼쪽부터 오른쪽, 아래쪽부터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정도가 커지는 것을 가장 우리가 쉽게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다시피 가난한 정도는 0에서부터 올라가고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형태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리는 거죠. 그럼 이렇게 그리는 걸 뭐다? 각각에 해당되는 점들이 산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산포도. 한글로는 산포도, 그다음에 영어로는 스케러.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이 산포도라는 건 영어를 그대로 옮긴 거예요. 왜? 흩어지다 할 때 산자. 그대로 옮긴 거죠. 포, 그다음에 이건 위치한 거죠. 그래서 위치한 그림이다. 그래서 스케러 플랫. 영어로 치면 이게 스케러 플랫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이게 왜 자꾸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네. 오케이. 그렇다면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해고자 하는 거는 우리는 이것을 선형 함수로 표현하고 싶은 거죠. y는 a 플러스 bx라는 형태로 표현하고 싶어요. y는 a 플러스 bx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에서의 b는 뭐냐면은 x가 한 단위 이동할 때마다. 근데 물론 x가 예를 들어서 10에서 15 방향으로, 즉 이것은 퍼센테이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한 단위는 1%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moderate 퍼센테이지니까 여기도 한 단위도 1%인 거죠. 그럼 이 얘기는 뭐냐? 만약에 이것을 선형 함수로 표현한다면 선형 함수로 표현했을 때 b는 뭐예요? x가 1% 증가함에 따라 y가 몇 퍼센트 변하느냐를 보는 거죠. 물론 x가 1% 감소함에 따라 y가 몇 퍼센트 변하는지를 본다는 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어차피 똑같은 얘기니까. 근데 우리가 약속을 해버린 거죠. 왜?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 아래쪽에서 위,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가는 것이 이미 인지적으로 어느 정도 정립이 돼 있기 때문에 약속을 한 거죠.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근본적으로는 x의 변화에 따른 y의 변화를 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은 맞다. 하지만 나는 작은 거에서 큰 거로 가는 거, 너는 큰 거에서 작은 거로 이렇게 하면 서로 복잡하니까 이렇게 하지 말자. 그냥 작은 거에서 큰 거로 가는 거로 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얘가 1로 갈 때 얘가 얼마큼 옮기는지. 물론 이거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작아질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뭐 x가 커지는 것만 우리가 정해놓으면은 y는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만 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자 y equal a 플러스 bx일 때에 이 b가 가지는 의미는 그렇다. 그럼 이 그래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x가 1% 증가함에 따라 y가 몇 퍼센트 변할 것으로 보이느냐, 예측되느냐는 정도가 b죠. 그럼 a는 뭘까요? a 이퀄은 뭐냐면은 x가 0일 때. x가 0일 때. x가 0이면은 a가 곧 무슨 값이 된다? y 값이 되는 거죠. 즉 a는 뭐냐면은 x가 0일 때 y의 예측 값이란 거죠. 예측 값이죠. 왜? 우리는 지금 모형을 만들었으니까. 진짜. 네. 모형을 만들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즉 여기에서의 요거 만나는 여기 있죠, 여기. 요게 바로 y equal a 플러스 bx에서의 a예요. 즉 a는 x가 0일 때의 value인 거죠.
오케이? 이해가세요?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했냐? 자, 우리가 이거는 최종적으로 구한 선이긴 하지만 과연 이 선이 어떤 선인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 우리가 그냥 감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 이렇게 될지도 모르는 거죠. 우리는 어떤 선이 가장 좋은 선인지 다르게 표현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A랑 B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모형의 최적화를 이루는지에 대해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모형을 어떻게 하면 최적화를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찾으려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은 요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건데, 그렇게 해서 찾으려는 가장 우리의 방법이 뭐냐면은, 자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요 선이 y equal a 플러스 bx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찌됐건 이 선을 어떻게 찾는지는 요 두 번째 얘기해놓고 요 선을 찾았죠. 그러면 요 값은 뭘까요? 요 값. 요 값은 무슨 얘기냐면은 요 값은 x가 어떤 특정한 값일 때, 예를 들어서 요게 만약에 23이라고 해볼게요. x가 23일 때 y의 예측값인 거죠. 만약에 예측값인 거죠. 그러면 반대로 자 여기 쓸 때 실제로 요 값은 이미 존재하는 값이 있어요. 요게 18이라고 할게요. 요게 18인데 18이라고 했을 때 요 값이 존재해요. 요거도 존재하고 여기도 존재하고 이미 18일 때 x 이퀄 18일 때 존재하는 값이 3개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x 이퀄 18일 때의 y 예측값이죠.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러면은 우리가 최적의 모형을 만든다는 얘기는 우리가 선형 함수로 예측하는 값과 실제로 우리가 관찰한 값 사이에 차이를 최소화하는 값이면 제일 좋겠죠. 여러분이 이쯤 되면은 이 개념이 언젠가 한 번은 들어본 개념과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다시 할게요. 자, x가 18일 때 어찌되었건 이 값이 어떻게 구해졌냐면 이 값이 예측값이 있었죠. 예측값. 그러면 어떤 예측값을 보여주는 게 가장 좋을 거냐면은 실제 개별 관찰값들과의 차이가 최소한인 예측값을 찾으면 제일 좋겠죠. 왜냐면 어차피 스케러 플롯 산포돼 있어요. x가 18일 경우에 어떤 주는 예를 들어서 그 퍼버티 레이트가 18%인 주가 3개가 있는데 어떤 주는 머더레이트가 예를 들어서 8%, 어떤 주는 머더레이트가 12, 어떤 주는 13%라고 할 수 있을 때, 그러면은 x가 8%일 때 y가 7%, 12%, 13%이면은 최적의 값은 예측값은 뭐냐? 이 개별 관찰값과 그 예측값과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값이 되겠죠. 그럼 과연 이게 만약에 y가 요게 만약에 이게 지금 x가 8 곱하기 8, 요거는 8, 12,
요거는 만약에 8, 13이라고 가정하면은 어떤 값이 8과 13과 12 사이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값일까요? 우리가 한 달 반 전쯤에 배웠죠. 해볼까요? 하나, 둘, 셋. 평균이죠. 왜 평균이냐? 우리가 평균할 때 이 개념을 배웠죠. 평균할 때 짠, 짠. 이게 값이 얼마였죠? 개별값과 평균값의 차이의 합이 얼마였죠? 빵. 평균의 제일 큰 특징이었죠. 언제나 평균은 저것을 만족시키는 통계치이죠. 빵. 그러면은 조금 더 통계적으로 바라보면은 우리가 찾아보고 싶은 이 선형 모형, 최적의 선형 모형은 뭐냐면은 예측값과 관찰값 사이의 차이를 최소한으로 하는 모형이겠죠. 그러면은 이 예측값과 관찰값 사이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뭐라 그러냐? 레지듀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잔차. 남을 짠 차이차. 남아버린 차이예요. 즉, residual은 for an observation, the difference between an observed value, 실제로 우리가 관찰한 value, 여기서는 88, 82, 83이죠. and the predicted value of the response variable, 즉 8이 들어갔을 때, x가 8이라고 가정했을 때 나오리라고 예측되는 값. 나오리라고 예측되는 값 사이의 차이. 즉 y와 실제로 관찰 값과 y hat. 이 y hat이 뭐냐면은 y hat은 이것이 예측치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즉 예를 들어서 y hat이란 것은 특정한 x 값이 집어넣었을 때 뭐 이렇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y7이라고 표현하면 x가 7이란 값을 집어넣었을 때의 예측값. 근데 어떤 예측값? a 플러스 bx로 표현된 선형 모형으로 표현된 모형의 예측값을 얘기하는 거죠. 이때 예측값인 거죠. 그러면은 뭐겠어요? 이 잔차는 예측값과 관찰값 사이의 차이. 그러면 차이, 이건 한 지워야겠죠? 차이를 의미함. 예측값과 관찰값 사이의 차이가 적을수록 좋은 모양이겠죠. 그렇죠. 왜? 어떤 모양이 좋은 모양이냐? 실제 관찰된 값과 가장 근접한 모형이 좋은 모형인데 다만 우리는 이것을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선형 모형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그러면 선형 모형이라고 했을 때는 개별 x값에 해당되는 y의 예측치가 어떤 예측치가 되면 좋겠다? 그 x에 해당되는 개별 관찰 값들과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그게 되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the smaller the absolute value of the residual, the better is the prediction. 한마디로 residual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죠. 왜냐하면 since the predicted value, 예측값이 closer to the observed value. 이렇게 되면은 예측값이 관찰값에 더 근접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만약에 어떤 특정한 값을 가정했을 때에는 베스트 밸류는 뭘까요? 베스트 프리딕티드 밸류는 뭘까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잔차와의 잔차를 미니마이즈 하는 것은 평균이겠죠. 우리가 수없이 배웠던, 수없이 언급했던 그 내용이죠. 이해가세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셨을 거예요. 문제는 자 어떤 특정 값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특정 값 만약에 요게 제가 아까 8이라고 표현했는데 요거를 쫙 했죠. 예를 들어서 뭐 있다고 제가 잘못 했는데 요게 18이에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실제로 관찰값이 3개가 있어요. 관찰값이 3개가 있어. 그리고 이 관찰값 3개와의 차이를 제일 적게 해주는 것은 이 x가 이 세 값의 평균이겠죠. 그럼 이게 만약에 평균이야.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값이 이게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값이 만약에 이 x가 18이랑 만약에 20 두 개만 있다. 라고 하면 이건 뭐예요? 우리가 뭐에서 배운 내용이랑 똑같냐? 7장에서 배운 내용이랑 똑같죠. 만약에 x 항목이 두 개만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냥 x 항목이 두 개만 있으면은 간단하게 각각의 항목의 평균을 구해가지고 평균의 차이를 가지고 각각의 항목을 잊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 보시다시피 독립변수가 어떻게 돼 있다? 독립변수가 연속변수죠. 어떤 한 가지로만 정해진 것이 아니라 독립변수가 연속변수예요. 그리고 연속변수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볼 거다? 두 개만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화시킬 수 있는 모형으로 어떤 모형으로? 가장 간단한 심플리스트 모델인 선형 모형으로 리니어 모델로 우리가 이거를 보고 싶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별값의 평균이 개별값만 따지면 좋겠지만 문제는 우리는 선형 모형으로 볼 것이거니와 만약에 개별값들에 대한 관찰값들이 만약에 이것이 15인데 15에 뭐 두 개까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러면 이게 평균이 이거면은 이 두 개를 이으면 되지만 문제는 또 14도 있고 13도 있고 12도 있고 11도 있고 이 평균을 다 있다 보면은 당연히 이 선형이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왜? 각각 개별값에 대한 평균을 이으면 그것이 선형이 되기 어렵다는 거죠. 물론 각각 개별값들의 평균을 이으면 선형 모형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언제? 모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언제만 그렇겠어요? 요 선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 특정한 x 값에 해당되는 y 값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으면은 언제나 요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 언제나 특정 x 값에 해당되는 y 값 애들이 똑같이 어떤 분포로 정규 분포의 모형으로 있으면은 그리고 그 크기의 변화가 일정하면은 각각의 x 값의 평균으로만 된 것을 이어도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절대라는 표현은 아니고 99.99999%의 가능성으로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세요. 그렇지 않죠. 어떤 특정 값에는 이렇게 많이 모여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아마 이게 9쯤 된가 봐요. 이렇게 많이 모여 있고 어떤 거는 또 이렇게 모여 있고 이거의 평균과 이거의 평균과 이거의 평균을 이었을 때 이것이 a 플러스 bx로 나오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네,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과연 어떻게 이걸 해야 하는 게 제일 좋냐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결국은 뭐냐면은 아까 그렸던 것처럼 예측치와 그다음에 관찰치가 있는 거죠. 이 차이를 어떻게 하면 제일 좋겠다? 미니마이즈 하는 게 제일 좋겠죠.
미니마이즈 하는 게 제일 좋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것이 선형 모형이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한 값만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통계학자들은 뭘 만들어내냐면은 이렇게 최적의 선형 모형이란 것은 어떤 거냐면은 least square property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리스트는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 최소, 스퀘어는 자승이죠. 최소 제곱이죠. 즉 least square estimation, 최소 자승 추정치를 통해서 뭘 해야 된다? 선형회귀 모형을 찾아낸다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특정한 값에 있어서는 특정한 값과 관찰치와 이 관찰치에 해당되는 y바. 여기서 i는 뭐냐면은 x의 값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x의 값일 때의 실제 관찰값과 x의 값이 i일 때 평균 간의 차이가 최소인 거죠. 왜냐하면 평균의 특징이 그런 거니까요. 근데 그렇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보냐? yi. 이게 뭐냐면 이게 관찰치죠. 치고 이거는 y hat, 이거는 예측치라는 거예요. 그럼 이 y hat은 뭐냐? y hat은 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y hat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요거에 따르는 리니어 모델, 선형 모형이죠. 그러면은 관찰값과 예측값이죠. 예측값과의 차이죠. 마이너스 했으니까요. 요 차이에 무엇을 제곱을 어떻게 최소화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것이란 거죠. 그러면 이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무엇을 찾아내야 된다? A와 B를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란 거예요. 특정 값에서는 말씀드렸죠. 특정 값 i에서는 즉 x가 특정 값 i일 때 실제로 관찰값들이 yi라면은 이 yi들과의 최소값을 만드는 것은 특정한 i일 때의 y바, y 평균이겠지만 우리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아서 관찰값과 예측값의 차이에 무엇을 제곱을 어떻게 최소로 만드는 A와 B를 찾아내야 된다라는 게 우리의 목적이고, 이렇게 되면은 베스트 핏을 만드는 선형 모형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즉, 요 앞에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예측치들은 결국은 뭐이겠어요? y hat인 거죠. y hat은 a 플러스 bx인데 요 y hat은 뭐냐면은 요 y hat은 한마디로 개별 관찰치와 예측된 예측값 간의 차이에 무엇을 제곱을 어떻게 최소화하는 값들을 이어오는 선이에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당연히 어떤 경우가 생길 수 있냐? 우연치 않게 요 yi가 우연치 않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특정 i 값일 때의 예측값이 특정 i 값일 때 실제 관찰한 값들의 평균일 수도 있죠.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이럴 필요가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선형회귀 모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측값과 관찰값 사이의 차이의 제곱을 최소화하는 모형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점에서 관찰치와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평균이 아닐 수도 당연히 있는 거죠. 하지만 개별값에서는 최소값을 만드는 값이 아닐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관찰값과 예측값 사이의 차이가 최소화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는 뭘 구해야 된다? A와 B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SSE라고 표현하는데 이 SS는 뭐냐면은 sum of squared error죠. 그냥 문자 그대로예요. sum, 합이다. 이게 sum이죠. squared, 제곱했죠. error예요. 여기서 말하는 error는 곧 다르게 표현하면은 잔차, residual이죠. 여기서 말하는 residual은 뭐예요? 관찰값과 예측값 사이의 차이죠. 그래서 residual에 무엇을 최소로 하는 제곱의 합을 최소로 하는 무엇을 a 플러스 bx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이 제곱의 합을 최소로 하는 이 값은 뭐가 될 거냐? 만약에 여기 제곱이 없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이 값을 어떻게 만드는? 네, 이렇게 만드는 거겠죠. 오인하지 마세요. 이렇게 만든다고 이게 제로가? 그게 아니죠. 이 값을 이렇게 만드는 제로로 만드는 이 예측값을 구하는데 그러면 예측값을 구하기 위한 방법은 요 제곱을 미니마이즈 하는 거죠. 이거는 뭐랑 개념이 똑같다? 여러분, 자. 만약에 이 y바는 뭐예요? 즉 y 평균이 왜 중요하냐? 개별값과의 차이의 합을 0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러죠. 만약에 y바 대신 예를 들어서 미디언 혹은 모드를 넣으면은 이 경우가 된다 안 된다? 우연찮게 될 수는 있겠죠. 언제가 완벽한 의미의 정규 분포라면요 미디언이나 모드를 넣어도 될 때도 있겠죠. 죄송해요.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y 바일 때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least square estimate 하는 A와 B는 provide the prediction equation with minimum value of sum of squared error죠. 그래서 sum of the residuals equals 0.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저거의 리지듀얼은 제로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것은 무엇을 지나가게 된다? 요거는 항상 무엇을 지나가게 되냐면은 x바와 y바를 지나가게 되겠어요. 즉 x의 평균과 y의 평균을 지나가게 되는 거죠. 이해 가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형을 만드는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과연 교수님 이 모형을 할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고 싶은 건 이거지 않습니까? B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B를 안다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은 이것이 이 선형 모형은 X바와 Y바를 지나가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B만 알면은 저것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B를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라고 했을 때 바로 다시 우리가 뭘로 돌아가냐?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돌아가는 거죠. 몇 쪽으로? 8쪽으로 돌아가는 거죠. So when the scatter plot suggests that model y equal a plus bx may be appropriate. 이게 뭐냐면 일단 스캐터 플롯을 그려보니까 전반적인 approximation, 전반적인 이 스캐터 플롯이 어떻게 이런 형태로 x의 증가에 따른 y의 변화가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은 우리는 이런 식의 선형 모형이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 선형 모형은 어떤 게 되냐? Sum of squared error를 최소화하는 모형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럼 최소화하는 모형을 구할 때 이 선형은 이거는 뭘 지나게 되냐? x바, y바를 지나가게 되니까 이 b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이 b는 이 공식에 따라서 구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 공식은 어떻게 구하냐? 네, 이 공식을 구하는 거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진 않겠어요. 왜냐하면 이 공식은 굉장히 복잡한 건 아니지만 상당한, 그러니까 아까 쉽게 표현해서 아까 우리가 봤었던 그 잔차의 리지듀얼을 미니마이즈하는 미분 방정식을 통해서 이거가 구해줄 수 있어요. 두 가지. 솔직히 저도 잘 그거를 미분을 도출해서 하는 방법이 저도 100%는 잘 이해가 안 가고 있어요. 제가 미분에 대해서 참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김현식 교수님은 충분히 잘 해주실 수 있을 텐데 저는 그거를 미분을 통해서 일련의 과정, 전환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는 부분을 보고 여러분께 그냥 있는 그대로 설명해 드릴 수는 있겠지만 제가 완전히 그걸 소화드려서 완전히 씹어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릴 좀 자신이 없고요.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요즘은 이 과정을 뭘로 다 하냐? 여러분들이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컴퓨터로 다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컴퓨터는 대단한 SPSS나 R이 아니라 물론 그거 가지고 당연히 더 갈 수 있고요. 요즘은 이거는 엑셀 가지고도 다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굳이 말씀드릴 건 없고 어찌되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서 구해진 값들을 가지고 해석하는 부분만 하면은 여러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다만 여기서 어떤 거를 우리가 하면은 좀 생각해 봐야 하냐면은요. 여기서 이 선형 모형을 했을 때요. 선형 모형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스케일러 플롯이 다 그려봤는데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혹은 스케일러 플롯을 그려봤는데 이런 식으로 거의 U자 모양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혹은 반대로 다른 색깔로 또 그려볼까요? 제가 좋아하는 오렌지로 이런 모양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즉 파란색처럼 나올 수도 있고 분홍색처럼 나올 수도 있고 주황색처럼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실제 스케일러 플롯이요, 여러분. 반드시 예를 들어서 스케일러 플롯이 이렇게 나오거나 이렇게 나올 필요가 있는 건 아니죠. 이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나오면은 이런 식의 선형 모형을 그릴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리즈너블한 어프록시미에이션이 되지만 만약에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파란 것 혹은 주황색이나 분홍색처럼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왜? 실제 디스트리뷰션이 저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니까요. 모든 스캐러 플롯이 선형 모형에 근접해서 나온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저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형 모형을 그리기 전에는 일단은 스캐러 플롯을 보면서 어떤 식의 모형으로 되어 있을 거냐라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늘 수업을 마치기 전에 마지막 요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네. 자, 우리가 그렇게 해서 보았을 때 이제 아까 그 선형 회귀 모형으로 돌렸을 때 일단은 나중에 또 보겠지만 일단 이번 시간에는 뭐 여기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요게 일단 이쪽으로 나오는 결과예요. 선형 회귀 모형을 했어요. 즉 어떤 거에 했냐? 리스트 스퀘어 에스티메이션을 통해서 구해낸 선형 모형이에요. 써볼까요? y equal 마이너스 10.13 플러스 1.32x죠. 여기서 y는 뭐예요? 여기 나와 있죠. y는 moderate, 살인율, x는 poverty percentage, 가난한 정도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x가 원 유닛 증가함에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x가 원 유닛은 뭐겠어요? percentage in poverty니까 가난 정도가 1% 늘어남에 따라서 이게 원 유닛이 1%니까요. y는 뭐라고? moderate는 어떻게? 1.32%가 플러스니까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거죠. 1.32%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 마이너스 10은 뭘까요? 마이너스 10은 뭘까요? x가 when x is equal to 0 할 때의 예측값이죠. 근데 여러분 딱 보니까 값을 보니까 좀 웃기지 않아요? moderate가 마이너스 10이란 것이 좀 웃기죠. 왜 이런 값이 나왔을 것 같아요? 즉 다르게 표현하면은 x가 1.3이 늘어날 때마다 x가 1만큼 늘어날 때마다 y는 1.3이 변하는데 x가 0일 때 y는 마이너스 10.13이 예측된 거죠. 근데 실제로 마이너스 10.13이라는 값이 있을 수가 없죠. 왜? moderate가 마이너스가 값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맨 앞에 걸 다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은 poverty rate가 보시면은 제일 작은 게 8이에요. 제일 작은 게 8이네. poverty rate가 제일 작은 게 8. 네. 잠깐만. 네, poverty rate가 제일 작은 게 8이에요. 즉 poverty rate가 0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즉 여기서 요 a의 값은 when x is equal 0를 가정하는 건데 실질적인 값을 보니까 이 x는 어디부터 출발해요? x는 거의 at least greater than 8. 8%부터 출발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x가 0일 때 마이너스 10이어서 이런 식으로 지금 그래프가 구성되어 있는 거지만 사실상 우리에게 의미 있는 거는 x가 가장 작은 값인 8. 얼마부터만 이렇게 보는 게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과연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뭐 해결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비직관적이죠, 여러분들.
즉 무슨 얘기냐면은 존재하지도 않는 x 값에 가정된 y 컨스턴트 y 절편이 나오면 우리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높죠. 즉 x가 0인 상황을 가정하고 나온 마이너스 10이지만 실제 x는 0이 존재하지가 않고 실제 자료에서도 미니멈 밸류는 8점 얼마니까요. 이걸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수고하셨는데요. 핵심은 이거예요. 선형, 우리는 모형을 보는 거죠. 모형을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fit, 최적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어떻게 최적의 상황을 찾아낼 수 있느냐를 우리는 least square estimation으로 찾아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least square estimation의 의미는 뭐냐? 개별 관찰값과 예측값 사이의 차이의 제곱의 합을 미니마이즈하는 예측 모형을 구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일 때는 특정한 값을 가지고 하는 거죠. 즉 개별값과의 차이의 합을 최소화하는 값은 평균이지만 여기에서는 개별값과의 차이의 합을 최소로 하는 무엇을 한다? 모형을 구한다. 그것이 오늘 강의의 핵심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긴 시간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거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서 이 모형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